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 할 얘기는 일본 정치 얘기인데 네. 사실 뭐 일본 정치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근데 뉴스에 종종 나오고 나오면 찝찝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낀 게 음. 우리 트럼프가 되냐 뭐 해리스가 되냐 미국은 엄청 얘기만 하는데 그래. 일본 정치는 어쨌든 자민당의 총재가 뭐 총리가 되는 건데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 근데 하나도 미국 모르겠어. 정치도 하나도 모르다가 우리가 알고 들으니까 재밌죠. 네. 심지어는 이란 대통령 선거도 아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그 수상 뽑고 정치 구도 바뀌는 걸 그렇습니다. 알면 얼마나 재밌겠나 싶어서 오늘 또 일본 정치 오늘 일본 정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와세다 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치. 와세다 대학교도 개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본은 한 달 늦습니다. 아, 한국은 그래요? 3월, 9월인데 대학이 네. 일본은 4월, 10월. 야 그렇구나. 여름 방학이 좀 길어요. 그럼 일본은 대학생? 아니요. 한 달 늦은 거예요. 종강이 한 달 늦은 거예요. 조금씩 다 우리보다 네. 한 달 뒤에 뭐 한국은 방학도 6월, 하고. 6월 중순에 종강하는데 네. 저희는 7월 중순에. 그리고 개강은 10월부터. 네. 그봐 이 질문 안 했으면 일본의 그 대학 그 학기 다른 것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좋은 이 질문이십니다. 프로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더 방학이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뭐 어차피 자민당이 지금 자민당이 다수당이라서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는 거니까 예. 당이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미국 같으면은 해리스나 트럼프냐에 의해서 막 엄청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거는 뭐 정치 얘기긴 하지만은 뭐 저는 주로 경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한국에서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디 여행 많이 가면 뭐가 가시니까. 맛있다 뭐 이런 거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여행 갈 때 이제 아내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냥 어디 갈지 좀 행선 좀 짜라. 예. 그러면 아내는 한국 블로그를 쫙 저희가 일본 사는데도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어디 가고 싶다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아시지만은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정작 어떤 중요한 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 드라마 엄청 인기잖아요. 예. K-팝도 막 엄청 인기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쫙 깨고 있고 제 일본인 친구 중에는 심지어 뭐 누가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이고 또 뭐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알아요. 그 드라마를 꽉 깨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과 후궁들과 왕자들 관계까지 줄줄줄 사극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막 그렇지. 연결이 된다고. 예. 네, 그렇게까지는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은 그분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권 문제가 되면은 그냥 모른다고 나는 몰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또 안다고 한국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로 일본에 사는 얘기만 듣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일본 미디어가 전달하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한국에 오면은 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보이는가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본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면. 네. 그런데 뭐 거기 상세하게 뭐 그쪽 뭐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오해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해. 네. 왜냐면은 일본 수상 중에 한국에서 좋은 얘기를 들은 수상은 없었어요. 어느 수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수상이 이제 수상자리 물러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번 기시다 같은 경우에도
기시다가 있는 동안에 기시다가 좋다, 한국에 잘했다 이러는 언론은 없었어요. 예. 계속 기시다도 한국 언론은 욕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시다가 막상 물러나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총재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총재 후보들이 전부 막 우파다, 구구파다, 기시보다 못하다, 한일 관계 악화되는가. 기시다가 막상 있을 때는 기시다한테 좋은 말을 안 했는데 안 하다가 기시다가 물러나니까 기시다 물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 악화되는 건가 해서 마치 뭔가 기시다가 한일 관계를 좋게 한 듯한 이제 와서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늘 일본을 대할 때 일본 안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한국과 친하기를 원하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일본에서 정말로 막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한국을 비하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막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쓸데없는 손해다 이거는 네, 경제학자니까 그런 거 민감해서 예. 손해 이런 거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당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왜 그래? 그건 왜 그래요? 네, 당분간은요. 자민당 정권을 뺏겼던 적이 2번 있었어요. 예. 자민당이 생기고 나서 2번. 그게 90년대 중반에 이제 90년, 91년 정도에 버블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막 정치 너무 엉망이다. 막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하니까 그때 이제 정치가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 자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네, 새로운 정당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그때 자민당이 과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당과 자민당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한국 같으면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연계를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사회당과 그 자민당이 연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소카라고 야당 출신이 또 총재가 됐는데 연정 없이 자민당과 연정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일본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90년대잖아요. 버블 끝나고 막 한참 안 좋을 때잖아요. 계속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민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갔는데 2000년대 초에 자민당 정권 중에서는 고이즈미 정권이 6년 동안 있는 동안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제 인기가 올라갔고 그랬는데 다시 또 리만샥이 온 거예요. 리만샥하고 경제 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양극화가 그러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양극화 너무 진행됐고 야, 이 자민당 양극화에 어떻게 뭐 대책도 없고 이거 안 돼 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또 이겼어요. 크게 이겨가지고 정말 민주당이 대승을 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3년 동안 있었어요. 2009년부터 2012년. 예. 그런데 민주당 정권도 리만샥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상태,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다가 예. 2011년에 3.11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막 일본 정부도 너무 갑작스러운 큰 재앙이니까 어떻게 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 대처를 막 못하고 우왕좌왕하니까 그때 또 민심이 민주당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민당이 다시 왔는데 자민당으로 되고. 그때 된 수상이 이제 아베 수상이죠. 두 번째 아베가 그 두 번째 와가지고 수상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때 또 전 세계 경제는 리만샥 이후에 회복될 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회복돼서 한 5, 6년 경제가 좋으니까 다시 또 자민당이 인기를 얻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 민주당이 야당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무너지면서 분열까지 해가지고 야당이 너무 질멸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도 나중에는 코로나 겪고 또 아베가 여러 가지 스캔들 일으키면서 또 경제도 안 좋아지고 가면서 아베 정권 또 인기가 뚝 떨어져서 아베도 결국 물러났는데 그리고 나서 스가 기시다 이렇게 그 수상이 바뀌었지만은 이때 야당에서 뭔가 새로운 뭐를 내세워 가지고 그 자민당을 능가하는 그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야당 여정이 잘 안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질이 멸렬한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이라 지금의 입헌민주당, 과거 예. 민주당 중에서 일부 입헌민주당이 가장 큰 야당일 수 있는데 이 야당 말고 또 새롭게 생긴 유신 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더 퇴행한 우파적이에요. 네. 그런 곳들이 또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입헌민주당이나 그런 당들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자민당이 굉장히 못하고 있고 지금 인기가 엄청 떨어졌는데 예.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기시다가 물러난 것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민당을 이길 수 있는 대체 세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약해요. 네. 결국은 돌아 자민당. 자민당 내에서 얘를 고를까 이런 분위기인 네. 모양이네요. 또 안 좋은 것이 한번 그렇게 되니까 또 민주당이 그렇게 질을 멸렬해지면서 젊은 층의 인기를 많이 잃었어요. 또 일본이 전체적으로 우경화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우경화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자민당을 지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민당 인기가 아베 이후에 떨어지면서 젊은 층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 예. 이탈을 하면서도 우경화된 이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또 자민당을 대체할 어떤 쪽으로 인기가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일본 젊은이들의 우경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제가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1999년에 일본에 갔으니까 25년이잖아요. 예. 이 25년을 생각하면은 저도 마음이 아픈데 처음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얘기겠죠. 예. 어느 날 그 교실에 있는 여학생 여중생 하나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너 왜 괜찮냐 왜 우니 해서 진정을 이렇게 시키는데 걔가 막 울더니 어제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는데 우리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했다는 역사를 어제 선생님한테 들었다.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막상 오늘 와가지고 한국인인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사회생활 잘한다. 네? 사회생활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 너무 기특하네. 예,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처음 만난 경제학자들하고 술 마시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다가 거의 일본 사람들은 뭐 과거사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좀 복잡한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술 마시고 어쩌다 보면 누가 좀 건드려 가지고 조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내가 과거 얘기는 안 한다 우리가 나도 안 한다 안 하지만은 나는 늘 그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말고도 많은 일본인들은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내 반에 있는 학생 중에 저희는 또 세미나 수업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이 있어요. 작은 인원이. 그런 수업에서도 어찌어찌 하다가 뭐 한중일의 경제협력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다가 한일 관계 나오고 뭐 누군가가 과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얘기가 그쪽 진행이 되면은 일본 애들 중에 물론 반대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일본 애들 중에서도 나도 선생님 볼 때마다 혹은 한국 친구들 볼 때마다 되게 미안했는데 하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었다. 이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종종 있었어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만나고 이게 일부의 에피소드일 뿐이지 그냥 저희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일본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 3, 4년간은 역시 또 얘기를 안 하지만은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국인한테 상처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일본인들이 늘었고 확실히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할 때 옛날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했다면은 요즘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에는 정말 막 질린다. 그런 또 얘기들을 요즘은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서로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은 내 역할은
화해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얘기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세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일본도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옳은 전쟁, 이기는 전쟁, 애국하는 전쟁이라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배웠는데 이긴다고 또 알았는데 우리가 패망했고 알고 보니 이것이 잘못된 전쟁이었다 혹은 침략의 전쟁이었다라는 걸 듣게 된 그 세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평화헌법을 수호하자 이런 집회 보면은 다 뭐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그 이제 다시 또 그 우파가 집권하고 하면서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하면서 그런 역사 교육을 확실히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확실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를 이제 잘 모르는 세대가 점점 되는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지금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20살 애들. 이 20살 애들은 21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패망 뭐 이런 기억이 없죠. 이 애들은 심지어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뭐 물론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학교 역사 교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터치는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은 이 유럽 애들하고 비슷해요. 제가 제 반에 유럽 애들도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온 애들도 똑같이 1945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1945년에 끝난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 전쟁이라는 게 너무 먼 거예요. 유럽 애들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올드 제너레이션은 가해자 의식이 남아 있어요. 예. 영 제너레이션은 가해자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걔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 정말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때 있었던 일로 너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은 너희한테 책임을 묻지도 않고 나쁘다 얘기도 하지 않지만은 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건 이 시대의 문제니까 그런 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반대로 또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미 이렇게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대학을 다니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새로운 환경도 나는 이해를 하고 이 아이들도 이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또 역사 얘기를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우경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파 좌파 진보 보수라고 하면 다양한 경제 이슈에서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과 어느 정도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느냐의 이 믹스 비율에 따라서 또 나뉘기도 하는데 그조차도 오른쪽이거나 그렇습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그건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일본이란 나라가 좀 특이한 것이 그 일본에서는 일단 한국은 뭐 진보 보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진보 보수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럼 무슨 말을 써요? 그런 거에 관련된 말 자체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우파 좌파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베 수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아베 수상이 굉장히 일본의 그 우경화에 공헌을 많이 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쪽인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 정책은 왼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철학과 사상은 오른쪽으로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경제 정책은 왼쪽으로 한 건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비정규직에게는 같은 일을 한다면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이 돼야 된다. 정규직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좌파의 논리 같죠. 예. 그리고
지금 기업이 엔저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런데 엔저라는 것은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환경이다. 예.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이 번 돈을 노동자들에게 배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것도 좌파의 얘기죠. 예. 네. 그러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자. 지금까지 일본은 너무 직장이 힘들었다. 노동 시간도 길었지만은 짧은 노동 시간 중에서도 상사가 막 욕하고 함부로 하고 뭐 일단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애는 밑에서 그 막 굳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직장 가기가 싫어서 우리도 월요병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직장은 좀 유쾌한 곳, 우리가 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곳, 네. 이런 직장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도 뭔가 좌파 냄새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다 아베가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아베가 막 이렇게 노력할 때 2015년 이때는 농담으로 도쿄의 그 증권가 이런 데서는 아베 말만 저러지 공산주의자 아니냐, 우파 아니고 공산주의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가 지향했던 그 목표는 저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헌.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를 네, 마음껏 군대를 쓸 수 가질 있는.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속박이라는 것이 과거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유산으로 해서 이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돌리겠다. 그냥 우리도 다른 어느 나라처럼 똑같이 군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베 그 정말 자기가 아베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자민당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베가 인기가 좋고 해도 자민당이 오래 집권을 해도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투표에서 이길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기를 더 끌기 위해서는 아베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 단계에서 일본 사회의 문제, 일본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과거 민주당의 정책이었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좌파 우파 상관없이 이게 일본을 위해서 바람직해서 이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자민당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거를 다 아베가 한 거예요. 자민당이라도 어떤 총재가 나오느냐, 어떤 총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네. 있을 때, 기시다가 있을 때 이렇게 네. 조금 변화가 꽤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총재 후보들 말씀드리면서 막 싸잡아서 누가 네. 수상이 되든 그냥 1번은 무조건 해도 다 나빠 똑같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가서 아이 그 친구는 좀 좋았는데 예.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좀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예. 네, 우리의 친구 적 이런 거 좀 가리자 이런 의미에서 좀 총재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런 네.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거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후보들입니까? 네. 그런데 아직 그 출마 표명을 안 한 후보도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6명인데 지금 고바야시 다카유키부터 해서 6명인데 위에서 왼쪽부터가 제일 먼저 이제 표명을 한 거예요. 8월 달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시바, 고노, 하야시, 모테기, 고이즈미 해가지고 6명이 오늘까지 있었고요.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총재 선거에 예. 이번엔 정말 많이 나오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옛날 고이즈미 네. 예전 네. 총재, 네. 어? 네. 총리의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일본은 워낙 세습이 많이 되니까 예. 세습되는 사람이 많아서 고이즈미도 그렇고요. 고이즈미 바로 위에 고노다로도 저 유명한 고노 관방장관 예. 고노다마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그 책임과 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발표한 분이 고노 이다로의 아버지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고노다로가 그
수출 규제 때 그때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카운터파트였고 또 한국 그 당시 대사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는데 이 고노다로가 막 대사 말을 끊고 막 중간에 화내고 해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신지로 고노다로 다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고이즈미 총재도 과거에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막 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고노 고이즈미 막 얘들 막 문제야 그 우파야 막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또 이시바 시게로 이분은 자민당이지만 꾸준히 이 사람도 세습 정치인이지만 꾸준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되게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한국에 사죄할 건 사죄해야 된다. 사죄가 부족하다면 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시바 시게로 이 사람은 친한이야. 그다음에 고노다로 안 돼. 고이즈미 안 돼. 막 이렇게 지금 유명한 사람이 고노다로 고이즈미 아버지이기 예.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직전 총재 선거에서는 고노다로가 기시다하고 맞붙었었는데요. 그때 이시바하고 고이즈미가 고노다로를 서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다르네요. 네네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판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또 이 프로께서도 경제기 물으셨는데 일본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본의 문제들 우리도 국민연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시점 2005년 시점을 해서 100년 뒤로 고갈 시점을 미루긴 했는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때 이제 100년 뒤에 고갈된다 했지만은 또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고갈 시점이 좀 더 빨라질 것 같다. 더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러니까 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또 불안하죠. 이거 뭐 돈 더 내야 되는 거야? 잘 못 받는 거야? 또 젊은 층에서는 막 반발하죠. 우리는 뭐야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 지금 과도하게 부담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지금 기시다가 결국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총재 자리에서도 이제 다시 출마 안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시다 그냥 보시면은 그렇게 뭐 나쁜 예전 아베는 그 스캔들도 계속 있고 했는데 기시다는 특별히 나쁜 스캔들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네.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시다는 재미없는 드라마처럼 한 방이 없이 밋밋한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베노믹스다 일하는 그렇죠. 방식의 개혁이다 1억 명 총활약 사회다 막 이런 걸 내세우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뭔가 일본 국민들한테 좀 메시지를 줘요. 네네 할 수 있었는데 그 기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했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뭐 먹혀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 밋밋한 이 사람 인데다가 환경적으로 지금 아베 총리가 뭐 피격을 당했는데 피습을 당했는데 그때 그 피격을 한 사람이 있죠. 그 범인. 근데 범인이 나중에 아베 총리가 그래도 그때는 인기가 많이 없었으니까 물러났지만은 하지만은 그래도 총리 시절에 꽤 높은 인기도 있었고 예. 네, 특히 우파, 극우파 이쪽에서는 굉장히 또 영웅 같은 사람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막 일본에서 그 범인을 향해서 막 이놈 막 진짜 막 이거 완전 막 일본의 원수다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범인이 자기 어머니가 그 통일교라는 종교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했다는 것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베가 그 통일교를 서포트한다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통일교와 자민당의 어떤 유착, 실제로 자민당의 아베 같은 사람들이 통일교 행사에서 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받고 정치가가 그런 메시지를 종교 행사에서 한다는 건 더구나 일본 사회에서는 인식이 안 좋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 하니까 그게 큰 스캔들이 한번 됐고요. 자민당에서 통일교와 유착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아베파에 꽤 적지 않다. 큰 스캔들을 냈는데 그 뒤에는 또 작년에는 정치 자금이 또 큰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재미있게 이 파티를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파티요? 네네. 그 파티를 하면은 그 파티에 참가하려면 표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그 표가 한 장에 2만행이에요. 2만행을 사면은 그 자민당에 5개 큰 파벌이 있는데 예. 아베파, 뭐 기시다파, 뭐 아소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5개 그 파벌들이 각각 그 파벌마다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파티 때 한 장에 2만 원에 팔면 표를 사고 와서 예. 근데 그 표를 산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후원을 한다는 돈을 내는 거죠. 예. 후원 합법적인 후원이에요. 하지만은 이거를 개인이나 단체가 10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혼자 가지만은 10장 사도 되는 거예요. 그 20만 행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20만 행이 넘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네, 20만 행이. 그런데 이 각 파벌이 의원들한테 할당을 주는 거예요. A 의원 당신은 뭐 이번에 1,000만 원 좀, 아니면 B 의원 당신은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는데 의원들이 자기네 지지 단체나 개인한테 A 의원은 이 사람한테, B 의원은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A도 B도 막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눈치 보이니까 다 이거를 그쪽에 이제 후원을 하는 거예요. 표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10장까지 살 수 있는데 더 사면은 이거는 그 파벌의 장부에 기재를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A한테서 7장, B한테 7장, C한테 7장 사면 21장을 산 건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21장을 샀으니까 이 중에서 10장까지는 괜찮지만 11장은 이제 그 장부에 딱딱 기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가 안 한 게 밝혀졌어요. 누군가가 어느 분이 고발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 게 밝혀졌는데 거기다가 이게 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할당을 하잖아. 너는 1,000만 원, 너는 2,000만 원. 이번에 좀 모아 했는데 1,000만 원을 모아야 되는 의원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1,500만 원을 모아온 거예요. 이 500, 그럼 500은 넌 더 모았으니까 500은 네가 써 하고 준 거예요. 이 굉장히 정치 자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어디에 기재가 안 된 상태로 돈만 이제 그 네가 써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거예요. 이것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처음엔 아베파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베파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민당의 다른 파도 이 비슷한 규모는 적지만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통일교 유착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예.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착착착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민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신, 자민당에 대한 불신 이게 막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은 막 지지율이 바바바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자민당의 지지율도 바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되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고이즘이라든가 이런 좀 고노라든가 그 당을 혁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공천을 안 하겠다든가 엄격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우리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슈. 또 젊은 층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슈니까 사실 한일 그리고 또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혹은 해리스가 집권을 했을 때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또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누구를 찍어야지. 예. 그러니까 고이즘이라든가 아베가 우파긴 하지만은 이 친구가 우파라서 우파기 때문에 또 30% 정도의 우파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우파기 때문에 찍는 건 있어요. 예. 30%가 좀 안 되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이제 나한테 좀 솔깃한 정책 뭔가 있나? 이걸 보니까 그런 것들로 움직이지. 한일 관계가 그렇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 한일 관계 때문에 막 우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막상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다지 한일 관계가 그렇죠.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꽤 인기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네. 이시바 시게루하고 고이즈미 신지로예요. 예. 제가 요 사람들을 한 명씩 간략하게 예. 시간이 좀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긴 좀 너무 작게 나오긴 한데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네. 사진만. 이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잘생겼네요, 젊고. 딱 그 느낌이 드세요? 예. 이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키가 크고 날렵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뭐 대단히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생긴 쪽. 일본의 2%. 그리고 또 49세예요. 이 예.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쿄대를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세습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세습이 아닌 49세, 40대에 도쿄대를 나온 재무성 출신의 엘리트. 우리 분은 지금 기재부. 네. 기재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지금의 일본의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 문제나 이런 거는 내가 막 혁신하겠다, 당내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역사 문제나 이런 게 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아베하고 사상을 공유를 해요. 아베파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 문제에서는 보수고 스스로 이제 자칭 보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데 또 헌법 개정 당연히 추진을 하고요. 이 사람은 그 민주당 정권 때 관료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자민당에 입당을 한 사람이니까 이야. 그러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색깔 뚜렷하네. 뚜렷해. 네. 아니 그 정책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책. 예. 근데 사실은 우스운 게 그 당시 민주당의 정책 중에 약간 좌파적인 정책의 많은 정책을 나중에 아베가 또 가져가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뭐 인물 좋고 날렵하고 뭐 독재자 출신이고 세습이 아니고 등등 해가지고 신선한 느낌으로 약간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약간 위험한 상태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제가 그 대비를 해보려고 고이즈미를 놨는데 이 사람은 고이즈미는 43세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총재가 된다면은 일본의 수상 중에서 지금까지 최연소 예. 총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최연소요? 네, 최연소. 누구였을까? 또 다들 나이가 네. 있어 보여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토 히로부미. 그 최연소 총리예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44세. 거기까지 이야.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43세니까 그 기록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이 사람이 1, 2위를 다퉈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네, 일단 얼굴 보세요. 이거 여기도 잘생겼다. 여기는 이 사람 형이 배우인데 예. 이 배우인 형도 잘생겼지만 동생이 더 잘생겼고 더 인기가 많아요. 네. 임영웅 씨처럼 어딜 가도 예.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하지만은 일본은 이 당원 투표 말고 또 국회의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당원 투표에서 좀 표를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투표에서 지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모을지 그게 당원 투표에서는 당연히 이시바나 고이즈미가 많이 모으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장 젊고요. 40대 그 라이벌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가장 한국에는 친한적인 이시바 시게루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국회의원 투표에서 늘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네, 없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 전에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약간 좀 자민당에서는 마이너리티 같은 느낌. 네, 가지고 취하고 있는 노선도 우리가 좀 한국을 이해하네 하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당내 혁신이나 이런 것도 좀 마이너리티. 그 한국을 했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 막 바꿔야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당내 야당 세력 같은. 네, 당내 야당 세력 같은. 그래서 탈당도 한 적 있어요. 똑같은 사람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옆에 고노 씨는 이 사람도 역시 아까도 제가 젊은 엘리트 동경대 출신 관료가 좀 많이 우경화됐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고노다로는 아버지가 고노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수상하고 당은 달랐지만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연정하면서 굉장히 과거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후에도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늘 아베 정권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 고노다로는 또 이 젊은 그 뒷세대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우경화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그건 아니에요. 이시바하고 고노다로하고 그 고이즈미가 팀을 한 적이 있었고 강경화 장관하고 대립했지만은 실제로는 외교부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두 사람은 잘 말이 잘 통했다고 해요. 그때 상황 때문에 대립을 했지만은. 그리고 하야시 같은 사람은 이제 기시다파이기 때문에 아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아베 때보다는 좀 더 우리하고 좀 좋았었고 관계가 또 그 기시다는 한국에 왔을 때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거를 굳이 막 정치인의 수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할 때 기시다는 그 일본 정부는 당연히 고노다마 무라마다마 이걸 계승한다 예. 이런 얘기도 뭐 천명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 하야시도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안 나가면서 아마 밀어주는 것이 하야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모택이라고 이 사람은 또 아베파예요. 이 사람은 아베하고 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처럼 이 사람도 모택이라고 이 사람은 워낙에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하야시는 기시다파 아베하고 사이가 안 좋고 모택이는 또 아베하고 되게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둘 다 그 도쿄대하고 하버드를 나온 아주 대단한 엘리트고요. 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그 젊은 40대가 되거나 아니면 네. 이시바 시게루가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아유 이시바 시게루는 쉽지는 여러 번 않고. 나왔는데 매번 당원 투표선 좋았지만 국회의원 투표에서 안 됐기 때문에 예, 안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또 이합 집산이 생기거나 서로 모이거나 또 아직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여성 아베라고 할 수 있는 타카이치라는 여성 굉장히 그 막 정말 극우파거든요. 네, 그 여성도 인기 투표에서는 3, 4위쯤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고 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모르겠어요. 일본을 세습 정치인을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이 지방에서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서. 예. 근데 세습 정치인과 세습이 아닌 정치인이 붙으면은 이 세습 정치인이 지역구 관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빠나 아빠 네. 아빠 할아버지가. 후광으로 그냥 네. 할아버지 후광으로 대부분이 이제는 뭐 아빠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 추억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에 사무소가 있고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 경조사 다 가고 하면서 지역 사람들하고는 그냥 과거 그 지역에 마치 영주처럼 우리가 남이가 계속 지역 사람들하고 유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인 스스로도 일본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세습 정치인이 많을까? 정말 일본만큼 많은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당장 이 총재도 지금까지 6명 중에 4명이 세습 정치인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떡하죠? 우리도 한 종종 번이 나오고 좋아한다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할 미국도 부시의 아들이 또 부시가 되고 물론 그렇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있었고 그러나 좀 심한 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 무라야마다마는 아시죠? 네. 많이 들어서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아베가 이 두 개를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거 계승한다는 거 천명하라 막 해서 이제 아베도 우리는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 양심해가지고 무라야마마 이 사람은 정말 알고 보면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런 자기 철학과 태도 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무라야마조차도 90년대 한국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 기자분들이 젊은 기자분들이 막 믿지 못하면 제가 그 신문사 아카이브에서 보라고 이 무라야마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막 너무 우리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야마는 진심으로 사죄를 우리가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잖아요. 예. 진심으로 사죄를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 퇴짜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저쪽에서 한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 100%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요. 예. 하지만은 저쪽에서 이제 전향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과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한다 하고 무라마다마 계승한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은 거를 꼬투리 삼아서 이것 때문에 너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너도 안 돼 하지 말고 좀 협조를 하고 하지만은 만약에 지난번 수출 규제나 이런 것처럼 정말 너무 저쪽에서 터무니없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요. 이렇게 좀 선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알아야 된다. 일본의 이게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관료들에 비해서는 무라야마 다마나 그 중에서 개중 좀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아마 우리 정서로 보면 네. 독일이 사과하는 그런 수준과 표현들을 보면 네, 네. 거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일본의 사과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으니까 네. 좀 독일처럼 뭐 좀 제대로 해봐라. 네, 네. 근데 표현으로 보면 그런 요구. 더할 나위는 없는 것 같은데 무라야마에 독일이 했던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예를 들어 막 수상들마다 항상 가서 매번 자주 그럼요. 하니까 그거는 그리고 거긴 독일은 아예 일본처럼 그런 역사적인 논쟁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없어요. 독일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걸 대대손손 가리켜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독일 스스로도. 내부에서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독일의 스탠스가 맞고 또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토야마라는 전 수상, 하토야마라는 수상은 그렇기 때문에 수상 때는 안 했지만 수상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일제 시대 그 피해자분들 기념하는 곳에서 무릎 꿇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수상에서 그렇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독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지만은 제가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더 많이 알아야 일본자 대응한다 하는 거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점짜리 독일이라는 것은 독일이 자기네가 같은 유럽 혹은 유대인에게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사과지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일도 과거에 이제 배상 같은 걸 했죠. 근데 지난번에 그리스가 굉장히 힘들 때 그리스가 과거에 그리스 그 중앙은행에 있던 금을 독일이 많이 가져갔대요. 그리스를 네. 옛날에 네네 전쟁 때 전쟁 통에. 아주 옛날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랬는데 그거를 충분히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리스에서 그거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독일이 단칼에 잘랐거든요. 몇 년도에 우리가 했던 그 배상에 의해서 모든 배상 문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독일 역시 그 어떤 그 시점에서의 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뒤에는 다시 그게 재론되는 것은 독일도 이제 인정을 하지 일본하고 않으려고 비슷한, 네, 하는 것이고 입장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을 보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해 하는데 그 말이 맞지만은 독일이 굉장히 유례가 없는 독일이 유대인에 대해서 했던 그 사죄 혹은 폴란드에 가서 했던 사죄 이것은 유례가 없는 100점짜리 사죄였어요. 미국의 필리핀 지배라든가 그 영국이 미얀마 지배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라든가 더구나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서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배상이라든가 사죄라 하는 건 너무너무 미흡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을 옹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사에서 드문 예로서의 독일. 독일이 너무 잘했다. 네네네. 사실은 어려워.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조금 더 진정한 사과 필요하고 우리도 좀 사과가 있으면 좀
받아주고 그렇게 네. 하나씩 서로 조금씩 가까워져야죠.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놀러도 많이 가잖아요. 놀러도 네. 많이 오고 교류가 없지 않으니까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면 네네.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어. 그 가장 젊으셔가지고 어. 가장 마지막 그 정답을 막 클로징 멘트를 셋 중에 셋 중에 네, 우리 젊은 거하고 관계 없고요. 가장 인기 영합적이에요. 셋 중에 정무적 판단 뛰어나고 진전이 있어야죠. 제일 크게 될 겁니다. 아마 셋 중에. 전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조금 더 하여튼 한쪽이 먼저 어쨌든 손을 내밀어야 네. 그게 우리가 먼저 내밀 것이냐, 네. 일본이 먼저 내밀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먼저 내민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엔. 살짝 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론도 별로 좋지는 않아. 네.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 오늘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진짜 진정어린 사과의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되게 잘했다고 해줘야 또 그런 게 더 나올 텐데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반성은 들어요. 네. 뭐 어쨌든 그건 하나씩 그렇지. 조금 그건 뭐. 풀어가야 될 거는 같은데. 이야. 아무 어려운 얘기 문제. 아닌데 정답을 얘기하는 어려운 이런 문제네. 느낌을 주잖아요. 어려운 문제네. 근데 네. 그와 함께 뭐 여기와 엮을 문제는 아닌데 우리도 얼마 전에 베트남 가서 미군 전쟁을 우리가 대행하면서 돈도 벌고 오면서 양민 학살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사과해야지 당연히. 우리 왜 사과 안 해? 그들이 사과하라고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과했는지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과해야 돼요. 우리도 할 거는 하자. 우리도 사과해야죠. 받을 당연히. 건 받고.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도 다 사과했더라고. 아프리카 식민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가서도 죄송합니다. 진짜 독일은 모범 사례긴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에 썩 들게는 안 했겠지. 알겠습니다. 야 오늘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아무튼 어려운 얘기를 해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이야기의 나머지 여지파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써봤습니다. 박상준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